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희진이라고 하고요. 예, 저는 순천향병원 신경과 양영순이라고 합니다. 예.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 예. 한 2달 만에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달에 혼자 하셨으니까. 제가 지난달에 예. 혼자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 양 교수님께서 같이 하신다 해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당직을 추석에도 서셨대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추석날 하는데 힘들게 당직을 썼습니다. 네. 예. 요새는 어쨌든 의정 갈등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4번에서 한 6번 정도 당직을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가 피부가 많이 늙었다고 지금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응급실 응급실이나 이런 의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적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좀 가시기 힘들었던 분이 없었나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이제 지금 이 코너가 우리가 이제 질문들, 신경과에 관련된 질문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그래도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해온 것들 좀 소개하고 이제 질문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항상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치매 환자분들을 이제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법적인 문제 또는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쵸. 예, 그걸 생각보다 잘 또 모르시기도 하고 또 알면 또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질문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요. 보통 이제 치매 환자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 사실 뭐 김희진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꼭 진료만 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해서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쵸. 예, 이분이 어떤 재산권을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치매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적절하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무효인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는데 실제적으로 치매에 대한 법적 문제는 이런 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도 디멘tia, 가짜 치매들이 있거든요. 진짜 치매가 아니라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이런 다양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치매인데 정말 이제 치매라고 생각하고 약을 처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치매인데 치매약을 또 처방을 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치매들이 심하게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약에 대한 부작용을 잘 적절하게 처치를 못했을 경우 또는 치매 환자들한테서 발생하는 이상 행동 증상들이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잘 대처를 못해서 여러 가지 사고 위험사들, 이런 것들이 사실 법적 문제로 많이들 저희들한테 의뢰들이 많이 오죠. 선생님도 많이 받으시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치매라고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상처가 골맞다. 그러면 우리가 골문 현상을 가지고 예전에는 피부가 깨끗했으니까 골문 장소가 있으면 그냥 골맞다라고 진단하기가 쉬운데, 치매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약간 전 단계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뭐 이 시점에서 너는 이전에는 치매가 아니고 지금은 치매야, 이렇게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법적 문제가 왜 중요하게 됐냐면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한양대병원이 성동구에 있는데요. 지금 성동구, 그다음에 뭐 용산, 그다음에 강남 이런 데가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아파트 값이 한 3, 4억 했다고 하면 지금 14억에서 18억 정도 하니까 예전에 다 자가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게 결국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줘야 그분의 인간적인 권리나 아니면 재산상 권리를 지켜드릴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진단 하나에 따라서, 잘못된 진단 하나에 따라서 이분들이 굉장히 법적으로 취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 간의 다툼이 될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성동구 땅값이나 집값이 굉장히 쌌을 때보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이러한 법적인 치매 진단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천안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지역을 떠나서 저희들이 이제 또 하고 있는 활동들이 뭐 의료중재위원회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 진료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전국적으로 저희들한테 오게 돼서 이제 보다 보면 그 건수가 되게 많이 늘었죠. 다 뭐 또 재산이나 뭐 부동산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뭐 선생님이 뭐
이런 부동산 가치 또 얘기를 했지만 또 그만큼 또 침해한 자들이 또 많아진 것도 맞아요. 하나의 네.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사실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거 한 번쯤 그냥 간접적으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혹시 치매한 자는 유언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치매한 자인 아버지가 유언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이 있나요? 라고 누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예. 사실은 이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제는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2013년,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에는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당신은 한정치산자다, 금치산자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단서를 썼다면 그게 굉장히 법적인 다툼이 많고 누구의 어떠한 정확한 근거 기준이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재산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이 많이, 이 노년층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거를 법적인 걸 좀 더 명확하게 하자라고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약간 기억력이 깜빡깜빡할 때 내 재산을 모두 첫째한테 줄 거야. 그런데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원래 치매 환자였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그러면서 막 이제 의료진한테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13년 전에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게 쉽게 진단을 해줬던 반면 2014년 이후에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되고 나서는 이 유언의 효력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됐습니다.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치매 환자라 그래서 그 유언이 네. 효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보셨다시피 치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뭐 초기 치매 있을 수 네.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인지기능 평가를 합니다. 그런 평가들에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 가능하고 조금 제한적인 의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그 공증 담당 변호사, 그다음에 그쵸. 증인 2명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 문제가 없다. 또 의료진도 여러 가지 인지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건 효력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인지기능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변호사라든지 증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는 의사 능력이 그러니까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효력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다각적으로 어떤 의료진 하나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법적인 문제 또 그 분을 또 직접 보고 있는 또 증인들 이런 다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이 된다면 이게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유언의 효력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성년 후견인 제도 아까 김희진 교수님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했는데 이 성년 후견인 제도가 이거랑 좀 구별을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금치산, 그쵸. 뭐 한정치산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용어잖아요. 그리고 아주 뭐 정신질환자들한테 좀 국한되어 있어요. 중증 질환들. 하지만 이제 성년 후견인은 이런 말들이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네네. 조금 이런 말보다는 좀 성년 후견이라는 좀 유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네. 그리고 여기 이거의 자체가 이제 치매 노인까지도 확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옛날에는 이제 금치산, 한정치산은 재산에 대한 게 좀 주중점이었다면 성년 후견은 이제 의료, 요양, 복지까지도 다 같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요런 차이점이 있고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걸 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성년 후견 제도가 이제 법정 후견이라 그래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데 그다음에 임의 후견이라는 게 있는데 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성년 후견 제도 한번 해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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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전 슬라이드 잠깐만 돌아가 주세요. 예. 우리가 이제 보면 법정 후견 안에 큰 성년 후견 제도 안에 법정 후견과 임의 후견이 있다고 하면 법정 후견 안에 다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으로 나누는데 이게 바로 인지 능력이나 일상생활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예. 제가 큰 성년 후견인 제도 안에 법정 후견 안에 성년 후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설명용으로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지적장애 1급 현수 씨의 어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장애가 있는 외아들을 위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됐는데요. 결국 어머니가 나이가 들고 나면 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은 자기 아들보다는 당신이 먼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걸 대비해서 본인의 재산이나 이 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머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분의 주변에는 현수 씨의 주변에는 도울 사람을 쭉 봤더니 사촌형 A씨, 그 다음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 B씨, 그 다음에 현수 씨하고의 그 특수학교 담임이었던 C씨, A, B, C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 사람만이 이 사람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유대관계가 높은 보면 사촌형 A씨를 후견인이 되고요. B와 C가 이 사촌형이 제대로 이 사람을 위해서 잘 해주는지 후견 감독인으로 가정법원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자기가 일을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자기의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이 현수 씨에 대해서 재산 관리라든지 신상 보호를 적절하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런 제도가 이제 성년 후견 제도가 되겠고요. 법정 후견은 제도 중에 첫 번째 성년 후견 제도,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한정 후견 네네. 제도인데요. 이제 좀 다른데 이제 현우 씨라고 이제 지적장애 2급입니다. 근데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장애 시설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열심히 이제 뭐 일도 하고 직업 재활 시설 이런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연금 급여도 받았고 또 재활시설에서 받은 급여도 있었고 이거를 그쪽에서 잘 관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통장에 수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현우 씨가 이제 가족한테 버려졌잖아요. 근데 우연히 가족들이 시설을 왔는데 현우 씨가 그 통장, 그러니까 내용은 현우 씨가 이제 통장에 돈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자랑을 하긴 했는데 통장에 돈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우 씨가 이제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이제 좀 어려웠죠, 가족들이. 그러니까 현우 씨를 내가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데리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현우 씨를 시설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현우 씨가 저축해 놓은 돈을 다 써버리고 현우 씨는 그냥 집에 방치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현우 씨가 갖고 있는 통장 관리만큼은 어떤 후견인에 대한 그런 제도를 선임을 했다면 현우 씨 재산을 함부로 이렇게 탕진할 수 있지 않게 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통장 관리 같은 일부분만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한정 후견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되고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에스더님이신데 몸이 피곤하면 가끔씩 눈 초점이 맑지가 않고 머리가 아프고 눈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고 머리가 무거워요. 왜 그런가요? 라고 했네요. 예. 이제 일단 에스더님의 나이를 또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는 항상 질문이 올라오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몸이 피곤하고 가끔씩 눈 초점이 맑지가 않고 그 다음에 머리도 좀 당기는 것 같고 무겁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젊은 분이고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어떠한 대사성 증상, 어떠한 심내혈관에 대한 위험 요소가 없다고 하면 대부분은 근긴장형 두통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피곤하면 어깨 양쪽이 되게 뭉쳐요. 맞아요. 그러면 이 근육하고 여기 근육, 눈까지 근육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근육이 되게 부드러워서 이렇게 신축 이완을 잘 해야 되는데 근육이 굉장히 딱딱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잡아당기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머리도 묵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눈도 약간 피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눈을 잘 못 뜨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면 이 어깨 부분을 부드럽게 풀게끔 이 딱딱한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62세신가 봐요. 네, 62세네요. 혹시 다른 질환은 없어요? 고혈압, 당뇨 같은 거?
예, 우선은 지금 김민희 교수님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성 네. 두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그런데 지금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걱정이 되죠. 아, 머리 안에 내가 뭐 맞아요. 나쁜 게 있을까? 뇌졸중이 있지 않을까? 뭐 뇌종양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지금은 초점이 맑지 않고 뭐 뒤에서 잡아당기고 이거는 다 심한 증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통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들, 머리가 무겁거나 머리가 맑지 않은 그런 증상들 중에서도 네. 2차성 두통이 있고 1차성이 있는데 2차성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뇌졸중, 뇌출혈, 뭐 뇌종양, 뇌염 이런 아주 중요한 심각한 두통이 되는 거고 1차성 두통은 지금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또 우리 편두통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두통도 있는데 사실 1차성 두통은 그렇게 걱정할 두통은 아닌데 에서님이 가지고 있는 두통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2차성 두통이라고 하는 그렇게 심각한 두통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 긴장성 두통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런 근육이 근육이 뭉쳐서 뭉치고 생기는 예, 여러 가지 거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네. 뭐 저도 자세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런 자세라든지 또는 이런 근육을 좀 풀어주는 운동도 좋고 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근이완제라든지 조금 그런 약제들 도움을 받는 것도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네.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칭이 예.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몸을 풀면서 근육, 척추 같은 데를 좀 잘 정돈하는 그러한 버릇, 약간 습관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에서님이 병원에서 MRI를 찍자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찍자고 한 거는 무슨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1차성 두통이라고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2차성 두통이 배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MRI를 찍는 이유는 머리 안에 나쁜 게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에스더님 뭐 걱정하게 하려고 머리에 무슨 나쁜 병이 있을 거라고 찍는 게 아니라 1차성 두통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또 알려주는 것도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긴장성 두통은 또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자꾸 내가 머리에 어떤 질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또 두통이 또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너무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전 됩니다. 어쨌든 네. 뭐 증상이 없어도 저는 40대부터는 뭐 5년에 한 번이나 10년에 한 번씩 뇌혈관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왜냐하면 생각해요. 연세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60세를 나이가, 넘으셨기 그쵸. 때문에 한 번도 MRI MRI를 안 해보지 찍었다고 않으셨으면 하면 나의 혈관 상태를 알기 위해서 검사해 볼 필요는 있을 거로 음. 생각이 됩니다. 음. 예. 네, 그러면 우리 엔젤님 네. 한번 질문 받고 예. 그다음에 슬라이드 한번 들어갈게요. 네. 자, 엔젤님이 안녕하세요. 편두통이 혈관성 두통이라고 하던데 혈액이 어떤 문제로 두통을 일으키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좀 궁금할 것 같긴 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혈관성 두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왠지 혈관이 어디 좁아졌거나 혈관이 막혔거나 그래서 뇌로 피가 잘 올라가지 않아서 두통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개념의 혈관성 두통이 아니고요. 편두통은 혈관은 정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뭐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뭐 CGRP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편두통을 유발하는 이런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혈관에 수축과 이완이 갑자기 생기면서 원래 수축됐다가 갑자기 이완이 되면서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우리가 혈관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편두통 자체가 어디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혈관이 어디 막혀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에 이 편두통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뇌혈관 질환의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두통 자체를 우리가 편하게 혈관소통이라고 표현하지만 혈액에 어떤 막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그런 1차성 두통이에요. 혈관성 두통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이 혈관성 두통이라서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보통은 편두통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두계 초음파 검사라고 해서 여기 이런 혈류가 확장돼서 혈류가 빠르게 가는지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MRI나 MRA나 CT 혈관 검사를 보면 혈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깨끗하죠. 정상입니다. 그렇죠. 예. 기능만 되게 혈류만 되게 빨리 가서 두통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혈액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예, 결론을 전혀 내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예. 슬라이드 잠깐 갔다가 예. 우리 DJ님 DJ님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후견 제도라는 거 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제 보면 특정 후견 제도는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김복동 할머니는 남편 사별 후에 혼자 생활을 하시다가
최근에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 증세가 심하지 않고 할머니가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떠나기 싫어해서 홀로 생활하시는 중인데 최근 할머니가 필요 없는 물건을 막 사모으는 홀딩 비헤이비어라는 그러한 약간 치매 증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그냥 아무한테나 팔아버릴까 봐 그렇죠.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장남, 큰아들을 특정 후견인으로 선임을 하게 되면 이 할머니가 주택을 매매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 사무죠. 그럴 때는 이 후견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끔 딱 법적으로 제한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게 예. 하는 그러한 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매가 있으시니까 판단력이 떨어져서 그쵸. 옆에서 예. 이렇게 속여가지고 또 재산 거래를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 이제 그렇습니다. 진료를 받는데 예. 그 어머님이 초록 이제 약간 초기 치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CDR1 정도. 근데 그 어머님이 사기를 너무 여러 건을 당하신 거예요. 기억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뭘 달라거나 사거나 하면 그렇게 고소건이 한 3-4건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님이. 그래서 그분도 이제 굉장히 걱정했던 게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있느냐, 그 여부를 되게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머님, 아버님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때 이런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아, 마지막이구나. 네. 예, 임의 후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고, 지금 세상에. 길동 씨가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져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80세시니까 어때요? 치매가 걸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치매에 걸려서 그래도 내 치매 걸리게 되면은 나의 뭐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 걸 대비해서 사실 장남과 차남이 있는데 장남보다는 차남이 조금 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평소 사이가 소원한 장남 대신 차남을 임의 후견으로 선임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길동 씨가 치매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행사를 해야 될 일이 생길 때는 차남이 임의 후견 감독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남이 성년 후견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내가 건강할 때예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건강할 때 치매가 걸릴 걸 걱정을 해서 한 명을 임의 후견으로 선정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런 의사소견서 같은 거 하시죠? 이거 워낙 강의 많이 하셔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한 성년 후견 제도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보면 저기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요새는 법무사에서 많이 대리를 해주긴 하는데요. 그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의사 소견서를 좀 써갖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한테 의사 소견서 법적인 이분이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작성을 해서 가정법원장한테 제출을 하시면 가정법원장이 감독하에 누구를 후견인을 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옛날에 처음에 이 제도를 시작할 때는 뭐 변호사님들도 모르시고 법무사님들도 몰랐던 그런 제도지만 지금은 굉장히 대행해주거나 이렇게 쉽게 조금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전체 과정은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기간 가지고 천천히 필요하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으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끝이죠? 네, 예, 끝났으니까 질문 쪽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네. DJ님, 제가 질문할까요? 네. 예. 올해 초 오른쪽 어깨에 대상포진을 앓으셨네요. 오른쪽 어깨. 그리고 두통이 있긴 했지만 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두통이 있고 기분 나쁜 두통이 생겼고 대상포진후 기력이 50% 이하로 떨어져서 간신히 하루 맞아요. 일과를 보는 정도로 기력이 없고 쉽게 지칩니다. 50대입니다. 다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뇌나 신경과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기분 나쁜 두통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두통이 아니고 뇌 중간쯤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두통. 그럴 때마다 머리가 흐려지고 판단이 평소 같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라고 했네요. 예, 제가 이제 일단은 대상포진은 우리 감각신경의 신경절에 헤르페스 조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잠재되어 있다가 많이 피곤해서 면역이 떨어지면 피부에 스물스물 올라와서 심한
신경통과 함께 그 다음에 피부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대상포진이 50대에 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만 50세가 지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게끔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두 가지 예방접종이 있는데 첫 번째 먼저 나왔던 거는 예방률이 한 50% 미만이지만 요즘에 나오는 싱글렉스라는 그러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후에 굉장히 몸살은 심하게 앓지만 예방 효과가 많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DJ님께서는 한 1년이 지난 후에 역가가 떨어진 다음에 이 예방접종을 반드시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발이 가능하거든요. 자, 원인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어깨, 오른쪽 어깨라고 했는데 어깨의 피부 신경절은 보통은 경추 3번입니다. 3번에서 4번에 해당되는 게 어깨인데 이 경추 3번, 4번은 어깨만 감각신경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머리 뒤쪽으로도 감각신경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리 가운데의 두통은 한마디로 대상포진 후 동통에 해당되는 그러한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묻고 싶으신,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건 대상포진 후에 굉장히 이렇게 찌르는 신경통이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한 얼마나 빨리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깨끗하게 낫는 사람도 있고 전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대상포진 후 동통에 되게 시달리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강한 신경통 약을 조금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신경통 약을 드시는 상황이라면 저렇게 머리가 흐려지고 약간 멍해지는 그러한 느낌은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러한 두통이 첫 번째로는 대상포진 후 동통인지 꼭 신경과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50대가 되면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한 분들은 경추 디스크랑 같이 겹쳐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목뼈를 촬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경조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65세 여성입니다. 지병 강척 환자? 강직성 척추 환자. 예. 한 달에 한 번씩 휴미라 주사를 맞고 고지혈증 약 하나씩 복용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순간적으로 짧게 어지럽다고 느낍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어지러움은 없습니다. 5년 정도 전에 이석증이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우선은 이제 어지럼증의 종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어지럼증 종류를 크게 우리가 한 4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첫 번째 타입 1, 첫 번째 어지럼증은 이제 현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인데 지금 5년 전에 이석증 같은 것들이 그런 건데 그쵸? 천장이 빙글빙글 돕니다.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거는 이제 바로 귀, 전정신경이나 이런 데서 이석증이든 전정신경염이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타입 2, 두 번째 타입은 심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어떤 문제 때문에 뇌로 펌프질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약간 아찔아찔 이렇게 짧게 어지럼증을 나타내게 돼요. 이럴 때는 보통 체위 변화, 그러니까 일어날 때, 앉았다 일어날 때라든지 좀 오래 서 있을 때 아찔하게 어지러운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타입 3라고 하는데 이건 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뇌에서도 이 균형을 담당하는 이 뒤쪽에 작은 골이라고 하는 소뇌가 있어요. 이 소뇌가 망가져도 어지럼증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걸음을 우리가 시켜보면 약간 그 개걸음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뭐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자꾸 이렇게 쓰러지면서 걸게 돼요. 이게 이제 그런 특징적인 형태를 보이게 되고, 네 번째 타입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아무리 검사를 해도 정상인데 어지러워요. 잘 보다 보면 이거 자체가 약간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편두통을 어지럽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인경님 얘기로 들어가 보면 앉았을 때, 서 있을 때 순간순간 짧게 어지럽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이석증인데 지금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빙글빙글 도는 타입 1은 아니고 타입 3는 서 있을 때도
한쪽으로만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거든요. 타입 3도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타입 아니면 네 번째 타입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타입은 아까 심장의 문제니까 심장에서 펌프질이 잘 안 돼서 아찔하게 어지러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라든지 또는 심장에서 뇌로 가는 이 경동맥이 조금 혈관이 협착이 있어도 뇌로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아찔하게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 초음파나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만약에 이것도 정상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타입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타입은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요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쪽 관리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냥 뭐 질환을 못 찾으면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을 또 치료하게 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선 두 번째 경우 심장 초음파라든지 경동맥 초음파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지럼증 종류에 내가 좀 어떤 게 더 속하는지를 보고서 한번 진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병이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강직성 척추염. 척추염이라고 그 환자분들은 대부분 면역에 의해서, 척추는 원래 실제로 수술장에서 싹 꺼내면 회초리처럼 막 굉장히 흐물흐물하면서 잘 이렇게 굽어지기도, 굴곡이 잘 돼야 되는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은 이게 점점점 면역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서 딱딱하게 굳어가요. 근데 우리가 척추와 척추 옆에 뭐가 있냐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그러니까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라는 건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체위에 따라서 우리가 서면 혈압, 그러니까 이 어떠한 중력에 의해서 혈압이 떨어지지 않게끔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러한 신경계가 있는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은 척추가 부드럽지 못하니까 이 주변에 척추 옆에 흘러가는 그러한 이러한 자율신경계도 영향을 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검사를 해보면 가장 도움이 되냐면, 체위 변화에 따라서 누워있을 때 혈압, 앉아있을 때 혈압, 서있을 때 혈압, 체위 변화에 따라서 혈압이 한 10 이상 떨어진다. 그러면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진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심장에서 왔을 수도 있고 지병인 강척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체위 변화만 좀 조심해서 하시면 금방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뭐 앉았다 일어날 때랑 이럴 때 좀 천천히 하는 습관. 그렇죠. 그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척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음은 이제 엔젤님. 네. 경동맥이 두꺼우면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아지나요? 두꺼우면 어떤 치료를 하나요? 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두껍다는 표현은 아니죠. 아니요. 이제 경동맥의 초음파를 협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요. 경동맥 초음파를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동맥의 동맥이 원래 세 계층으로 이루어지는 내피, 중피, 외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노화를 보는 그런 첫 번째 소견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동맥 안에 동맥경화가 있는 협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두 가지 소견을 주시는데요. 경동맥 자체가 두꺼워지는 것 자체는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하지만 경동맥이 두꺼워진다는 건 그만큼 혈관 신축성,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저귀 고무줄로 생각한다고 하면 기저귀 고무줄이 부들부들하다가 오래 쓰게 되면 딱딱하게 변해서 끊어지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꺼운 것만 가지고는 치료하지 않고, 두껍게 되면 혈관 노화라는 걸 저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동맥경화가 생기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동맥경화가 실제로 생기면 저희가 고지혈증이라든지 오메가3 같은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더 심하게 좁아져 있으면 스텐트라는 그러한 시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항혈전제를 드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그 경동맥의 질환들이 이제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또 뇌졸중의 위험성이 또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또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 제가 할까요? 치매 관련 엠써니님이 주셨어요. 치매 관련 질문이 아니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다 주세요. 저희 그냥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명도파,
리셀톤, 쿠에타핀을 복용하고 있는 78세 파킨슨 아마 치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지럽다고 하는데 기립성 저혈압인 것 같은데요. 혈압 올리는 약을 복용해도 될까요? 도파민이 혈압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요. 라고 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은 지금 명도파는 파킨슨 때문에 쓰셨을 거고요. 네. 저 리셀톤이라고 하는 약은 이제 파킨슨 치매 때 쓰는 치매 약이가 되겠고, 쿠에타핀은 이제 아마 수면이나 이상 행동들이 있어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약제들은 뭐 그냥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 어지럽다고 하는데, 이 어지럼증이 앞서 잠깐 어지럼증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어지럼증에 해당되는 검사들을 했는데 기립성 저혈압으로 나왔나 보죠. 기립성 저혈압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립성 저혈압 검사를 하셔야 돼요. 사실 체위 변화에 따라서 혈압이 얼마 떨어지고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립성 저혈압이다. 근데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킨슨 환자들은 그쵸? 교감신경이나 자율신경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동반이 돼요. 근데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서 정말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압이 20, 30 떨어져서 어지러워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혈압을 올리는 약을 먹는 게 아니고, 혈압을 올린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미도드린이라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혈압 올리는 약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줘서 혈압이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을 복용을 해도 되고요. 여기서 지금 파킨슨에서 쓰는 도파민은 그렇게 혈압을 올리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 혈압이 좀 떨어지죠, 사실은. 장기간 먹게 되면, 장기간 드시게 되면 오히려 혈압을 약간 저혈압으로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얼마나 이 약을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약의 종류만 보더라도 이게 파킨슨인지 파킨슨형 치매인지 아니면 루이체 치매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루이체 치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립성 저혈압,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혈압에 이러한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게 또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떠한 약을 약으로 그러니까 증상을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드시는 약을 약간 조절하면서 기립성 저혈압을 좋게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혈압을 떨어뜨릴 만한 약들도 조절을 해보고, 네. 그리고 지금 걱정하셨던 만약에 기립성 저혈압이 너무 명확하고 심하다고 한다면 혈압을 올리는 그런 그렇죠. 그 약이 있으니까 그 약을 또 써보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으니까요. 네, 걱정 안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네. 많이 쓰거든요. 그런 네. 환자분들. 예. 네. 그 다음에 윤진님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복근 운동을 시도했는데 네. 다음 날부터 목에 담이 걸렸는지 네. 목이 한쪽으로 잘 안 돌아가는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병원에 안 가고 방치하면 신경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병원은 신경과일까요? 했는데 예, 이윤진 박사인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복근 운동을 그러니까 운동을 자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운동을 자주 안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주로 하는 일이 오랫동안 앉아서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실은 척추에 가장 부담이 되는 자세는 서는 자세하고, 그러니까 눕는 자세가 가장 좋고 척추에 덜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 서는 자세,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가 척추의 부담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은 컴퓨터를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자세는 무려 중력에 비해서 누워있는 게 한 80이라고 하면, 이렇게 컴퓨터를 하는 자세는 210 정도의 굉장히 가중 역을 우리 척추에 부담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윤진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중간중간에 업무 중간에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필요하다면 목뼈에 관련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셔서, 아직 나이는 굉장히 젊으시지만 경추 디스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신경과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고요. 운동은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바다님, 김바다님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선생님, 47세 여성이고요. 오른쪽 귀 부위가 귀 부분이 갑자기 심하게 통증이 온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상 없다가 갑자기 통증이 오는데요. 1시간가량 지속되어서 눕지도 못할 정도래요.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적인 소견은 없다는 소견을 들었고,
축도골 MRI를 검사해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비인후과도 가봤는데 거기에서는 이비인후과적인 증세는 아니라고 해서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통증이 오면서 붓는 증상도 같이 동반이 되나요? 일단은 그냥 갑자기 이상이 없다가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면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3차 신경통일 그죠. 3차 신경통 중에 가능성이 하나인데, 있어요. 예. 그 대신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 3차 신경통, 후두부 신경통은 아무 원인 없이 그쪽에 해당하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있다가 대부분은 그냥 소멸되는 게 기본인데, 만약에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가 세진다고 하면 3차 신경, 여기를 관장하는 신경이 나오는 뇌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 종양이 혹시 있는지, 그 다음에 신경이 가는 길에 어떤 혹 같은 게 있는지 아주 자세한 MRI를 찍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의료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한 4, 5년 정도 전인데요. 이분이 진짜 굉장히 비슷한 거였는데 그분은 혀 안쪽으로 굉장히 뿌리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심하게 통증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1차로 이분이 MRI를 찍었거든요. 근데 MRI에서 큰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이분이 그래서 그 선생님도 그냥 3차 신경통이다 이렇게 진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강도도 세지고 빈도도 잦아들었습니다. 굉장히 심해진 거죠. 그런데 1차 MRI가 정상이니까 1년인가 2년을 그냥 두고 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 안쪽에 비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입 안쪽에 암이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그래서 만약에 제일 중요한 건 강도와 빈도니까 그러다가 한 몇 개월, 1개월, 2개월 안에 줄어든다고 하면 3차 신경통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점점점 심해진다고 하면 이 부위에 해당되는 MRI를 한번 촬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차 신경통은 사실 약물 치료가 원칙이긴 그쵸. 한데 왜 측두골 MRI를 검사해보라고 하냐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적지만 종양을 항상 감별하라고 되어 그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두골 MRI에서 종양이 없다면 정말 이제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약만 쓰면 되는데 네. 혹시 이제 종양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측두골 MRI는 반드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예. 그다음에 모르면 전진이라는 네, 분인데요. 모르면 전진님. 28세 남성인데요. 가끔씩 머리가 두근거리고 뒤통수, 두통 및 울렁거림이 생긴대요. 강도는 참을만 하고 편두통은 머리 옆면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뇌 동맥류 같은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라고 했네요. 예. 사실 나이 이제 남성인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머리가 두근두근하고 뒤통수 및 뒤통수에 두통하고 속 울렁거림이 있다고 하면 전형적인 편두통 증상이긴 해요. 맞아요. 그 대신 이제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성이 훨씬 더 강도도 세고 빈도도 잦다고 알려져 있고 그 이유는 편두통이 혈관성 두통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한쪽만 아프다고 해서 편두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영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대신 가족력 중에 할아버지, 할머님, 그다음에 부모님 중에 혹시 뇌동맥류 같은 그런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그때 한번 촬영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가족력 없이 이게 한 10대 후반부터 계속 이런 증상이 있었다. 그러면 일반 편두통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리고 편두통이 머리 옆면에 생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편두통 하다 보니까 한쪽 편에만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편두통은 양쪽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워낙 어원이 헤미크레니아라고 하는 그쵸. 어원으로 나오다 보니까 헤미라고 그래서 꼭 반만 한쪽에만 나타나야지 편두통이고 양쪽에 오면 큰일 나는 두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편두통도 양쪽으로 다 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영애님 거 볼까요? 예. 김영애님 75살입니다. 가슴에 두근거림이 있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해서 자기 전에 자낙스인 것 자낙스인 것 같아요. 예. 처방받아서
알프라졸람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하루에 하나씩 복용하고 있는데 혹시 중독성이 있는지 염려가 되고 또한 치매가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6개월째 복용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우선 사실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래서 잔악신, 그러니까 잔악스거든요. 잔악스를 처방을 잘 하지는 않는데 아마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잔악스를 처방한 이유는 수면 빼기보다는 가슴 두근거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잔악스 같은 거를 이제 벤조다이아제핀이라고 하는 약 계열인데 약간 불안 장애라든지 이럴 때 쓰거든요. 우리 실제적으로 손떨림도 있고 이럴 때도 우리가 잔악스라는 약을 쓰기 때문에 네. 우선은 두근거림이나 불안 때문에 이 약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수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잠도 잘 자고 하는데 용량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저용량, 뭐 0.125부터 있거든요. 0.125, 0.25, 0.5 이렇게 막 쭉 0.5 이렇게 1까지도 있는데 아주 저용량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혹시 용량 자체를 너무 좀 높게 쓰다 보면 나중에 이게 금단 증상이 생겨요. 이 약을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끊으면 이제 불안하고 잠 못 자고 하기 때문에 이 약의 의존성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독성은 용량이 높을수록 또 얼마나 오래 먹었냐에 따라서 중독성은 반드시 있을 수 있는 약이긴 하지만 현재 용량이 뭐 저용량이거나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불안장애가 좋아지거나 이럴 때 끊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또 뭐 치매나 이런 것들까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직 6개월 정도면은 아직 그렇게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예. 어쨌든 가슴 두근거림이 뭔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75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두근거리는 건 결국은 심장 부정맥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가슴 두근거리고 밤에 잘 못 자는 것이 심리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심장이 노화돼서 생기는 심장 부정맥의 증상인 건지는 그렇죠.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아마 됩니다. 그냥 정신과에 가서 처방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검사 그래서 없이. 검사를 네. 필요하면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예, 김바다님께서 신경과 진료를 보고 싶은데 여러 분류로 나눠져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예.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선생님 정말 명의들이 많으세요. 그래도 증상이 조금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의 신경과의 이미지 교수님, 그 다음에 한양대병원의 김현영 교수님, 또 추천하실 교수님 계세요? 뇌염? 아니. 아까 3차 신경통 같은 아, 증상. 3차 신경통. 3차 신경통,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경과를 이렇게 이건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신경과 질환이 그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김희진 교수님은 이제 아무래도 치매가 조금 더 전문 분야고요. 하지만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과 의사는 누구나 다 이게 아까 전에 네. 대상포진 그분이시죠? 김바다님. 아니요, 김바다님 처음이에요. 아니야, 아까 올라오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경과 자체가 이런 퇴행성 질환, 뭐 치매나 김바다님이 건망증 때문에 질문을 하셨나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 심한 통증, 트라이제미널 뉴랄지아 있는 거. 그러니까 네. 신경병성 통증을 말하면 이제 이 신경과 선생님들 중에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두통 또는 그러니까 신경병성 통증 이런 거 보시는 선생님들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파트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과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치매나 파킨슨병 이런 퇴행성 질환, 그다음에 뇌졸중, 그다음에 뇌전증이라 그래서 이렇게 경계하는 뇌전증, 그다음에 이런 신경염증 보는 지금 여기서 말한 염증성 질환 또는 두통, 어지럼증 요런 정도죠. 그다음 말초신경병 이런 것들 보기 때문에 또 지금 아까 김바다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거죠. 여기. 귀가 갑자기 아프죠. 신경병성 통증이 그러니까 3차 신경통이기 때문에 3차 신경통을 보는 선생님한테 이제 좀 접수를 하셔서 보면 됩니다. 어느 병원이든 꼭 병원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 보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잘 보는 선생님들 이제 검색해서 보면 되죠. 네. 예. 네,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예. 바로 추석 직후인데 그래도 굉장히 궁금하셨던 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매달 셋째 주 금요일 날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경과 편을 하고 있으니까요. 평상시 궁금했던 질문들, 꼭 신경과 질문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또 병원 가기 어려운 때에 정말 여러분한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신경과 질문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아, 않으면 진짜? 잘 몰라요, 저희도. 왜 잘 알아요? 아. 네. 왜냐하면 다른 과 선생님 모르면 신경과 보내거든요. 그 신경과가 많이 압니다, 사실은. 네, 네. 다른 데서 진료했을 때 모르면 다 저희한테 보내잖아요. 예. 네. 하여튼 뭐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또 가져서 네. 예,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한 달 네,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뵙겠습니다. 매달 세 번째 주 금요일이 저희 시간이니까 또 네. 궁금하신 지금 오늘 다 또 말씀 못 드렸던 거 있는데 네. 그때 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아는 만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